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어머니가 할머니의 게으름을 두고 비아냥거릴 때면 반드시 아버지 문제가 곁들였다. 자식 가정교육을 제대로 안 시켜 막 놓아먹이듯 키웠으니 어른이 되어서도 행실 바른 사랑 구실을 못한 채 비뚤어진 인생길로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김원일 지음. 기다린 세월. 할머니와 어머니는 전생부터 살이 낀 듯 궁합이 잘 맞지 않았다. 우선 두 분은 외모부터가 판이했다. 할머니는 여자치고 자그마한 키에 여인 체격이라면 어머니는 여장부 소리를 들을 만큼 키는 물론 몸집이 컸다. 할머니는 말만한 처녀가 우리 집에 간택되는 바람에 얌전하던 아들이 바람이 들어 밖으로만 나돌더니 결국 호러미를 버리고 거리 귀신이 되었다며 며느리를 잘못 간택했다는 흉을 잡아 동네에 외자했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시집 잘못 온 죄밖에 없는데 허구한 날 동네방네 며느리 험담만 하고 다니는 시어머니를 못마땅해 하며 속이 좁아 터진 자린고비라고 흉을 보았다. 나는 어릴 적부터 할머니를 험담하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컸기에 할머니에 대한 나쁜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다. 어머니의 할머니에 대한 첫째 흉은 할머니의 게으름이었다. 잠자는 시간조차 아깝다며 잠시도 손재어 놓을 틈 없게 부지런했던 어머니 눈으로 보자면 허구한 날 놀고 먹는 할머니의 게으름이 눈에 씌었다. 어머니의 할머니 흉보기에 따르면 손에 물 묻히기를 싫어해 자신의 속옷조차 빨랫감을 방 한 구석에다 아무렇게나 쑤셔 넣어 방치한다 했다. 자린고비처럼 사람이 자라빠져 밥을 지으라고 뒤주에서 양식을 퍼내줄 때도 조롱박이나 바가지 한 번 쓰는 법 없이 조막손으로 쌀이든 보리쌀이든 한 주먹씩 퍼내준다고도 했다. 어머니가 뒤주에서 직접 쌀을 퍼내면 되지 않느냐고 내가 대꾸하면 네 할머니가 뒤주를 자물쇠로 채워두고 열쇠는 주머니에 차고 다녔고 잠잘 때도 허리에서 주머니끈을 풀지 않는다 라고 했다. 어머니의 그런 빈정거림에는 없는 식구에 바가지로 퍼내 담아야 할 만큼 밥을 많이 짓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란 할머니의 변명 또한 과히 틀린 말이 아니었다. 어쩌다 할머니가 나서서 기명통의 그릇이라도 씻을 때도 밥풀떼기가 그릇 가장자리에 그대로 붙어 있다거나 나무를 묻혀도 거미 같은 손가락으로 건성건성 버무려 간이 고루 배지 않는다고 흉을 보았다. 어머니가 갓 시집 왔을 때야 시어른이 없는 집안이었지만 시어미도 중년 아낙네였다. 그래서 어머니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맞받아 대꾸를 못하던 처지였으나 할머니가 연세 들어 시어머니로서 영을 세우지 못할 즈음에 와서는 어머니도 할머니가 듣지 않는 자리인 우리들 앞에서는 할머니 흉을 보았다. 사람이 어떻게나 손이 잔지 평생 자기 복을 털고 살았으니 노년에 들어서도 지질이 남누를 면치 못했다는 것이다. 할머니의 담배질을 두고도 어머니는 흉을 잡았다. 내가 시집이라고 가니 야시같이 홀쪽 마른 시어머니란 작자가 척하니 소매에서 마구초와 당성량을 꺼내더니 담뱃불을 붙여 콧구녕으로 연기를 피워내더라. 그 작태를 보고 내가 얼마나 놀랐던지 우리 마실에도 할매들이 장죽을 피워 물기도 했지만 시엄이란 작자는 아직 새파란 나이인데 남 앞에서 담배를 피워. 할머니 말씀에 따르면 담배를 피우면 앓는 횃배가 낫는다는 이웃 아낙네의 말을 조차 담배를 배우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할머니의 변명을 두고 한갓 핑계지 아직 나이가 새파란 아녀자가 서방이 일찍 죽었다고 해서 왜 남정네 앞에서 맞담배질을 해? 그것도 여변초로 태우는 곤방대가 아닌 값비싼 권련만 골라서 피우니 하고 할머니를 비아냥거렸다. 내가 시집이라고 가니 식구래야 세 식구가 모두였지. 거리 귀신이 들린 네 아비가 늘 집을 비웠으니 시어머니에게 어린 시누이뿐인 두 식구가 전부야.
아침에 밥을 지어 놓으면 시어머니는 늦잠 자고 일어나 반찬 투정을 고시랑거리며 고양이 밥 먹듯 젓가락으로 밥알과 반찬을 깨작거려 맨날 한다는 소리가 입맛이 없다고 투정 부리다 수저를 밥상에 소리나게 놓아 그 길로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고 장터거리로 마실 나서면 지인종일 할 일 없는 옆에 애들과 노닥거리다 저녁 끼니 때가 되어야 살랑거리며 집으로 돌아와선 무슨 반찬을 해놓았노 하며 묻기부터 해. 시장 가라며 돈 몇 푼 내놓고는 고기 반찬만 찾아대니 살림하는 나로서는 늘 반찬 걱정부터 앞서 평생을 그렇게 놀고 먹었으니 어찌 재산 간수인들 제대로 했겠어. 시어른이 제법 많은 재산을 남겼으나 아들 학자금에다 기생집 출입하느라 곶감 빼먹듯 야금 빼먹었고 장떡거리 장석꾼에게 여기저기 일수로 놓은 돈마저 떼이자 몇 해를 못 가 빈털터리가 되었지. 내가 시집갔을 때는 뒷산 너머 회계골 산비탈에 도주로 놓은 밭대기 몇마지기가 전부였어. 어머니가 할머니의 게으름을 두고 비아냥거릴 때면 반드시 아버지 문제가 곁들였다. 자식 가정교육을 제대로 안 시켜 막 놓아먹이듯 키웠으니 어른이 되어서도 행실 바른 사람 구실을 못한 채 비뚤어진 인생길로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어머니와의 결혼 초년에는 동패들과 어울려 남봉을 일삼으며 마장 노름으로 지새웠고 그 바람기가 잠잠해질 무렵에는 그놈의 좌익 사상에 빠져 가정을 차버렸다고 했다. 할머니로서는 아버지가 외동아들이라 오냐 오냐 하며 응석바지로 키운 게 사실이었기에 어머니는 시어머니가 아들을 애초부터 제대로 훈육시키지 못한 걸 흉으로 잡았다. 진영 장터거리 사람들은 할머니를 언양댁이라 불렀다. 시댁이 경남 울산 지방 언양이라 해서 붙여진 택호였다. 할아버지 때의 원적지는 언양면 면사무소가 있는 소읍에서 나무로 몇십 리 들어앉은 언양면 가천리였다. 할머니는 자신이 시집 오기 전의 성장 과정을 두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가 대충 들려준 할머니 친정 이야기가 이러했다. 내가 들어서 아는 바로 네 할머니 친정은 어렸을 적에 바깥어른이 일찍 세상 떠나자 청상의 과수가 된 어미가 슬하에 자매만 두었던 것 같아. 할머니의 원적지는 양산군 물금면으로 낙동강 하구 얼음의 강마을이었다. 물금은 북에서 남으로 흐르던 낙동강이 창녕 땅부터 서에서 동으로 물구비를 바꾸다 물금 얼음에 이르러서야 다시 남으로 물꼬를 틀었으니 물금은 700리 낙동강의 하구에 속한다. 물금은 양안이 산으로 쌓여 낙동강이 깊게 골을 파서 흘렀기에 들판이 없는 척박한 두매였는데 경부선이 통과하여 간이역이 생기고 언양군 상남면에 이르는 도로가 뚫리자 마을이 커졌다. 물금에서 상남리까지는 100리 길로 하루 걸음이 빠듯한 이수인데 무슨 연고로 할머니가 물금에서 언양 상남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할머니는 시집을 가자 살아생전 친정족과는 영 담을 쌓고 지낸 듯하다. 내가 시집 가서도 네 할머니가 친정을 두고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없느니라. 친정이 거리상으로 멀기도 했지만 네 할머니가 친정에 다니러 가거나 그쪽 사람이 내왕하지도 않았어. 내 짐작하기로는 일찍 서방을 여인 과수댁이 딸들을 데리고 물금 강변에서 외롭게 살았는데 그중 큰딸이 네 할머니였던가 봐. 네 할머니는 연세 들었어도 몸이 호리호리하고 이목구비가 여우처럼 쭉 빠진 게 곱상한 미색 아닌가. 듣기로는 집안 여자들이 죄의 인물이 있어 전국을 돌며 고운 처녀를 물색하던 채홍사가 그 집안 처녀 하나를 간택해서 궁중으로 데려갔던 소문도 있었다니. 내 할머니도 처녀 쪽에는 한 임을 했겠지. 그래서 집안이 외롭고 궁했어도 언양 땅의 본바 있는 중농 집안에 출가를 하게 되었는지도 몰라. 그렇게 시집을 가고부터 네 할머니는 물금 쪽 친정과는
아주 등을 쥐고 살았지. 언젠가 낙동강 따라 오르내리는 장돌뱅이 박물장수 안악이 우리 집에 왔기에 네 할머니가 물금 쪽 어미 소식을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는데 다음에 온 박물장수가 전한 소식이 어미가 그새 돌아가셨다고 하대. 그 소식을 전해 듣고서야 돌아앉아 흐느끼더구나. 물금 강변에 살던 동생은 어디로 시집갔는지 알 수조차 없다고 했으니 네 할머니는 그로서 친정이 아예 없어지고 말았어. 유장에 흐르는 강물만 보면 어릴 적 강변에서 온우이로 외롭게 자란 추억이 살아나는지 곧잘 서러워하던 할머니를 두고 어머니가 들려준 말이었다. 할아버지는 향리에서 할머니를 맞아 혼례를 올리자 언양면 면사무소 소재지로 나와 일정 초기에 갓 생긴 소방서에 취직을 했으니 소시적부터 국한문을 익혔기에 말단 지방관리로 나설 수 있었던 모양이다. 할머니는 한 해 남짓 시집살이를 하다 서방 따라 딴살림을 냈다. 그로부터 할아버지는 저 남해 쪽 통영읍 소방서를 거쳐 김해 대산면 소방서 등으로 직장을 옮겨 다니다가 마지막으로 정착한 곳이 김해군 진영읍의 갓 생긴 소방서였다. 1930년대 당시 진영은 경전 남부선의 주요역이 되었고 마산과 부산을 잇는 국도가 뚫리자 금방 읍으로 승격되었다. 진영 앞 들판이 20리 밖에서 흐르는 낙동강에 이르기까지 넓은 평야를 이루어 근동의 물산 집산지였다. 보통 학교도 두 군데나 생겼는데 반도로 나와 정착한 일본인들이 많이 살아 일본인 아이들만 다니는 소학교도 있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진영 땅이 타관이다 보니 일가부치가 없었고 슬하에는 나이차가 많은 남매만 두어 식구가 단출했다. 할머니 말로는 자식을 여럿 두었으나 손이 귀한 집안이 되려 그랬는지 홍진 등으로 자식들을 일찍 여의었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진영읍 소방서에서 퇴직을 하자 읍사무소 옆에 대서방을 내어 공무에 어두운 시골 사람들의 호적을 만들어주는 등 대피를 도왔다. 대서일로 돈을 모은 할아버지는 진영 들판의 전답을 매입했는데 직접 농사는 짓지 않고 도지를 놓아 장터거리에서는 살림살이가 넉넉한 집이란 소리를 들었다. 아들과 딸을 보통학교에 보냈는데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영특하다는 소리를 듣고 자라 시골 보통학교를 졸업하자 타지로 유학을 나갔다. 수재들만 입학한다는 마산 상업학교였다. 진영에서 마산까지는 기차로 1시간 거리라 아버지는 기차편에 통학을 했다. 아버지가 상업학교를 졸업해 금융조합에 서기로 취직하자 중신아비들이 양갓집 처녀를 앞세워 혼인줄을 섰다. 할아버지는 낙동강 건너 밀양 땅인 영산 쪽에 집안 좋은 처녀감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쪽으로 길을 나선 게 객지에서 그만 병을 얻고 말았다. 사흘 만에 돌아온다던 사람이 일주일을 넘겨서야 학질에 걸려 5, 6월에 소미불에 쌓여선 달구지에 실려 진영으로 돌아왔다. 그 길로 할아버지는 건강을 잃고 시름시름 앓게 되었다. 가장이 병중이다 보니 자식 혼례는 뒷전으로 밀렸다. 두어 해를 신고하다 할아버지는 끝내 아들의 성례를 못 본 채 이승을 하직했다. 그 소식을 언양 쪽에 알리니 그제야 그쪽 시댁어른들이 하루 걸음이 빠듯한 진영까지 와서 장례를 치르곤 시신을 고향에 운구하지 못한 채 뒷산에 묻었다. 그때 언양에서 문상훈 집안 친척이 울산에 집안 좋은 처녀가 있다며 아버지 중신아비로 나섰다. 할머니를 두고 어머니의 말이 이랬다. 네 할머니는 객가 울산이 아니라 울산에서 내륙으로 들어가 반나절 걸음인 언양 사람이지. 그러나 난 진영 땅 여기로 시집 왔으니 멀고 먼 언양 땅은 밟아본 적이 없어. 내 시집살이? 난 시어머니 밑에 시집살이를 오래 하지 않았어. 네 아비가 공부를 더 하겠다며 집안 돈을 탈탈 털어 일본으로 나다니다가
무슨 대학인지 학업을 제대로 마치지도 못한 채 진영으로 돌아와선 동패들과 어울려 마작질에다 바람을 피우며 딴살림을 차리자 네 할머니도 집발이 영 붙지 않는지 딸네 집으로 가서 외손자를 돌보며 지냈으니 늘 집을 비웠지. 시누이 서방이 저 들판 건너 수리조합 석이었기에 살림을 나서 조합 사택에 따로 살았거든. 그러다 해방이 되자 바깥으로 놔두는 네 아비의 바람기가 겨우 잡히긴 했는데 이제는 그놈의 좌익 사상에 빠져 집안을 팽개쳤어. 그러자 순경이 네 아버지를 잡겠다고 눈에 불을 켜선 집안을 들쑤셔댔지. 순경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집안에 들이닥쳐 분탕질을 놓자 겁이 많은 네 할머니가 우리 집에서는 무서워서 못 살겠다며 아예 딸네 집으로 몸을 피해버렸어. 저 진영 들판 건너 십리박 물통거리란 데에 수리조합 사택이 있었고 딸내가 거기 살았으니까. 어머니는 아버지를 대신해 지서로 달려가 아버지 숨은 곳을 대라며 메타 작당했다고 했다. 해방 후 한 세월을 할머니는 늘 고모님 댁에서 지냈기에 내가 국민학교에 들어가기 전 어릴 적의 할머니에 대해 남은 기억이 없다. 전쟁이 나기 이태 전이었다. 고향 땅에 발을 붙이지 못했던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서울로 불렀다. 신새벽에 도망치듯 고향 땅을 떠난 우리 가족은 상경하자 퇴계로 오가의 아버지 친구가 장만해준 한 칸 방에 정착했다. 누나는 초등학교 4학년에 나는 2학년에 편입했다. 뒤따라 할머니도 서울로 올라왔으나 3평 정도의 창고 같은 단칸방에서 며느리와 손자들에 섞여 잠자리를 해야 하는 데다 낯선 도시 생활을 견뎌내지 못해 고향의 딸네 집으로 내려가 버렸다. 그래서 할머니는 이듬해에 닥친 전쟁의 참화를 피할 수 있었다. 전쟁이 난 그해 9월 인천 상륙작전으로 국군이 서울을 수복하자 인민공산당 치하의 서울시당 간부로 있던 아버지는 철수팀의 마지막 잡무를 처리하자 가족을 미처 챙기지 못한 채 혼자 월북해버렸다. 그래도 전세가 뒤집혀 북쪽 군대가 다시 서울을 점령하면 아버지가 가족을 만나러 오려니 하고 어머니는 고향으로 내려갈 생각을 않고 아버지를 기다렸다. 가재도 구며 남은 옷가지를 팔아 하루 한 끼로 서울 생활을 버텨냈으나 자식들이 굶어 죽을 처지에 몰리자 귀향을 결심했다. 그 시절 나와 형제들은 얼마나 굶었던지 그 배고름은 그 후 오랫동안 잊히지 않았다. 한겨울 추위가 닥치기 직전인 그해 11월 초순 어머니는 어린 자식 사남매를 이끌고 알거지 신세로 옛 시가 땅인 김해 진영으로 내려왔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데다 이웃들로부터 서울로 도망갔다가 다시 고향 찾아 내려온 빨갱이 집안이란 쑥덕거림까지 듣게 되자 진영에서 눌러앉아 살 길이 막연했다. 어디 집 한 칸이 남았나? 부쳐먹을 논밭되기 한마직이 있나? 너들 데리고 살아갈 길이 막막하더라. 제대로 먹이지를 못해 영양실조에 걸린 자식들을 보다 못해 어머니는 나만 고향의 할머니한테 떨어뜨려 두곤 세 자식을 끌고 친정 쪽 친척 부치들이 살던 대구로 나갔다. 어머니의 대구 첫 생활이 자식 셋을 친척집 문간방에 얹혀두고 나선 식모살이였다. 당시 고향의 할머니 역시 장터거리에서 문정걸식을 해야 할 만큼 형편이 어려웠다. 내가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기는 전쟁이 나자 서울에서 고향으로 역피란을 와서였으니 국민학교 2학년인 8살 때부터였다. 우리가 서울로 솔가할 때 알량한 가산을 죄에 정리해서 올라갔기에 할머니는 딸네 집의 외손자나 키워주겠다며 진영에 그대로 눌러앉았지만 전쟁이 나고 사위가 군에 징집되어 전방으로 떠나버리자 수리조합 사택을 비워줄 수밖에. 딸내도 자식 셋을 데리고 살기가 어려워지자 농사짓던 시가로 들어가 시집살이를 하게 되었지. 그러니 네 할머니는
졸지에 거처할 데가 없는 처지로 몰렸어. 장터거리에서 이 집 저 집 허드렛 일을 도우며 끼니를 해결하던 구차한 신세였는데 너까지 떠맡게 되었으니 살기가 더욱 난감할 수밖에. 장터목에서 장날이면 국밥 장사를 하던 울산댁 바깥채에 골방 한 칸을 빌려 너와 풍로에 냄비밥 끓여 먹었고, 양식이 떨어지면 이 집 저 집 구걸하듯 양식거리를 얻어 호구를 면했지. 내가 명절 절기 때 대구 능금이라도 팔아보려고 한 보따리에서 이고 진영으로 내려와 장터거리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시어머니와 네 처지가 얼마나 처량한지 내가 얼굴을 제대로 들 수가 없더라. 한 시절엔 하나 아들을 마산의 상급학교에 유학까지 보내며 부족함 없이 살았건만 언양댁 처지가 저렇게 딱하게 될 줄이야 누군들 알았겠느냐며 돌아서서 혀를 찼다더라. 그 시절에 나는 뗄나무를 구하러 방과 후면 허기진 배를 안고 할머니와 함께 뒷산을 헤맨 기억이 있었다. 찬솔가지를 꺾고 낙엽 찬솔가지라도 긁어모아 조그만 나무단을 꾸려선 장날 나무전에 내다 팔아 호구를 면했다. 하루 한 끼를 술 도가에서 얻은 술지개미로 끼니를 때울 때도 있어 술에 취한 내가 비틀걸음을 걸었고 돈짝만한 하늘이 노랗게 보였다. 첩첩한 뒷산으로 들어가 할머니와 나무를 할 때면 남쪽 오키나와에서 발진한 폭격기 편대가 귀청 떨어져라 굉음을 내지르며 쉼없이 하늘을 가로질러 북으로 올라갔다. 중부 전선에서는 전쟁이 계속 중이었고 날마다 엄청난 사상자가 난다는 소문을 매일 듣고 있었다. 야야, 전쟁이 언제쯤이면 끝이 날까? 나무를 하다 말고 할머니가 불쑥 물었다. 전쟁하는 사람들 마음이지 그걸 제가 왜 알겠습니까? 전쟁이 어서 끝나야 네 애비가 돌아올 텐데 말이다. 아버지는 공산당 쪽이라 아매도 돌아오기 힘들걸예. 내가 학교의 상급생들한테 들은 대로 말했다. 아무리 공산당 편이라도 애미 만나러 내려간다면 보내줄 거로. 글쎄예. 내 대답이 무추름했다. 애빈들 이 애미가 얼마나 보고 싶겠노?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할머니와 내가 꾸려온 솔가지 묶음은 땔감치고는 너무 빈약했기 때문에 푼돈밖에 되지 않았지만 나무전에 쪼그려 앉아 내다 팔았다. 그러다 보니 할머니와 내가 자는 골방은 한겨울에도 군불조차 지필 수 없었다. 냉돌 골방에 얇은 이불을 덮고 잠을 청할 때면 할머니가 나를 꼭 껴안아 서로의 체온으로 긴 겨울밤을 견뎠다. 그럴 때 할머니가 얼마나 여유였던지 정강이 뼈가 내 다리를 눌러 아팠던 기억이 오래 남아 있었다. 장날이면 장터 어귀에서 국밥과 술을 팔던 울산댁은 할머니와 비슷한 연배였는데 슬하에 자식을 두지 못해 어릴 적부터 이웃하고 살았던 고모를 친딸이듯 귀여워해 주었고 전쟁을 만나 피라논 나 역시 부모와 떨어져 사는 불쌍한 고아라며 친손자이듯 거두었다. 그즈음 고모는 평생 농사일을 해본 적 없이 고이 자라다 시집을 갔기에 농사일이 고된 시집살이를 배겨내지 못해 장터거리에 방 한 칸을 얻어 딴살림을 낳다. 그렇게 되자 할머니는 외손자를 돌보아 준다는 핑계로 딸네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네 할미는 자기 한 몸 이속밖에 모르는 인정머리 없는 사람인기라. 아무려면 친손자를 헌시짝 버리듯 국밥집에 넘겨주고 자기 한 몸 살겠다고 딸네 집으로 들어가 버려. 훗날 자기 죽으면 제상 차려줄 장손을 어떻게 그렇게 버릴 수가 있어. 같이 굶더라도 장손만은 끼고 살아야지. 그런 소갈머리 없는 할머니에 비해 넌 어릴 적부터 식복 하나는 타고났나 봐. 국밥집 하던 울산댁이 인정 많은 분이라 너를 불목하니로 받아들여 잔심부름시키며 삼시세끼 뜨신 밥을 먹여주었으니 이 다음에 커서도
울산댁의 은공을 잊으면 사람이 아닌기라. 훗날 어머니가 자주 내뱉던 할머니에 대한 비난이었다. 나는 잠자리도 울산댁 내외와 같이 썼다. 그 내외부는 서울에서 국민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 피란 내려온 나를 읍내학교에 편입시켜주기까지 했던 것이다. 나는 부모 없이 학교에 다녔기에 졸업할 때까지 책을 구입하지 못해 수업 시간에도 짝책을 같이 보았고 장터거리에서 얻은 갱지를 접어서 공책으로 썼다. 나는 국민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울산댁 내외의 보호 아래 국밥집에 얹혀 살았다. 휴전 다음 해인 1953년에 향읍국민학교를 졸업하자 나는 어머니와 형제들이 살던 대구로 나왔다. 그즈음 군에 복무 중이었던 고모부도 만기 제대를 해 고향으로 돌아와 수리조합에 다시 취직해 있었다. 할머니는 여전히 고모댁에서 외손자 셋을 돌보아주며 살았다. 고모부는 어디 입댈 데 없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장모님을 잘 모셨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방학 되면 열흘이나 보름 정도 고모댁으로 내려가 외사촌 동생들 학습 지도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고향에 머물다 돌아왔다. 말이 일시적인 외사촌 아우들 가정교사이지 내가 걔네들 학습에 도움을 줄 정도로 공부를 잘했던 모범생은 아니었다. 나는 입학시험조차 없던 딸아지 고등학교에서도 성적 순위가 중간에 맴돌던 처지였다. 바느질 일로 식구가 겨우 호구를 면했기에 어머니로서는 하나 입이라도 덜어 아낄 요량으로 방학 되면 나를 고향의 고모댁으로 쫓아버렸던 것이다. 쟤 한 몸 자기 뜻대로 살겠다며 북으로 가버린 사상에 미친 서방이 지금 눈앞에 나타나면 빨갱이라고 당장 경찰서에 신고할 때요. 하며 허구한 날 아버지를 욕질하던 어머니는 그런 자식을 아들이라고 낳은 어미를 시어머니로 받들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고부간이 원수지간이듯 틈이 더 벌어진 것도 6.25 전쟁 난 이후부터였다. 아니 자식 넷을 거느리고 남의 집 문간 채 사글새빵을 떠들던 어머니로서는 시어머니까지 모실 처지가 못되었다. 딸이 시집간으로도 딸네 집이 더 편하다며 얹혀 살아온 시어미가 거기서 계속 붙어 살지 이제 와서 하나 아들도 떠나고 없는 우리 집에 왜 끼어 살아? 부모 속 앵간히 썩이던 아들이 사상에 미쳐 그렇게 사라져버릴 동안 어디 집 한 칸 논밭 한 떼기 물려준 게 있어? 무슨 염치로 이제 와서야 우리 집을 찾아? 어머니의 매몰찬 말씀이었다. 줄곧 고모댁에 얹혀 살던 할머니를 모시게 되기는 내가 서울에 직장을 얻어 상경했을 무렵이었다. 1970년 봄이니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을 졸업한 해였다. 그 즈음에 와서 고향의 고모댁도 형편이 말이 아니었다. 고모부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안정된 직장인 수리조합에 사표를 낸 뒤 읍사무소 옆에 양복점을 개업했다. 재봉기술을 배워 시작한 게 아니라 숙련공, 직공을 두었는데 장사도 해본 사람이 한다고 소읍에 결혼을 앞둔 총각을 빼고는 새 양복 뽑아 입는 사람이 흔치 않아 양복업이 잘 될 리 없었다. 몇 해를 못 가 있던 재산을 털어먹고 빚까지 지게 되자 마산으로 솔가하여 새로운 일터를 찾지 않으면 안 될 신세가 되었다. 고모네가 마산에 방 한 칸을 얻어 새방살이를 시작했으니 그로서 고향 땅에는 피부치가 아무도 살지 않게 되어 내가 고향에 들르더라도 잠잘 집이 없어지고 말았다. 마산으로 솔가한 고모네는 딸린 식구가 많은 데다 할머니까지 모실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원수지간으로 틈이 벌어진 고부 사이의 갈등을 아는지라 고모님도 어머니에게 할머니를 떠넘길 수가 없었다. 마침 내가 취직 자리를 구해 어머니로부터 독립하여 서울로 올라갔음을 알자 고모가 친손자 조석으로 밥도 해줄 겸 할머니를 모셔가라는 연락이 왔다. 내가 하숙 생활을 청산하고 한 칸 방을 얻을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촌 동생이 할머니를 모시고 서울로 올라왔다. 부랴부랴 다니던 회사의 목돈을 갚으라여 응암동 언덕바지에 문간채 한 칸을 전세로 얻어 할머니와 살림을 시작했다. 간단한 부엌 용구를 샀고 할머니가 풍로에 냄비밥을 끓여주었다. 할머니는 서울이란 낯선 객지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진종일 골목길에나 앉아 오가는 사람이나 구경하며 한낮을 보냈고 저녁이면 밥 해놓고 손자의 퇴근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다. 퇴근 후 동료들과 술자리를 벌였다가도 버스 정류장 앞 어둠 속에 오두마하니 쪼그려 앉아 손자를 기다릴 할머니가 눈에 밟혀 서둘러 귀가하곤 했다. 나를 기다리며 담배를 몇 갭이나 피웠는지 치마 앞에는 늘 꽁초가 소복했다. 어느 날도 내가 문우들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자 할머니가 버스 정류장 앞에서 나를 맞았다. 야야, 남북 통일된다는 소식은 아직 없지러. 할머니가 뜬금없이 물었다. 남북 통일이라뇨? 술이 확 깨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통일이 돼야 네 애비가 돌아올 낀데 말이다. 그제야 할머니의 심사가 짚였다. 가로의 점포 앞에 내놓은 전자제품을 파는 가게의 스피커에서 유행가 단장의 미아리 고개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미아리 눈물고개, 님이 넘던 이별고개, 화약 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맬 때 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란 그 유행가만 들으면 할머니에게는 아버지가 철사에 묶여 이북으로 끌려가는 장면이 연상되는 모양이었다. 그날도 퇴근길에 언덕길을 오르던 할머니가 철사에 묶여간 아버지가 언제쯤이면 돌아오겠냐고 내게 물었다. 술에 취한 내가 아버지는 자기 스스로 북한으로 넘어갔지 철사에 묶여 북으로 끌려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할머니는 내 말을 고지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북이 얼마만큼 살기가 좋기에 이남에 살고 있는 처자식은 물론이고 호러미마저 버려둔 채 그쪽으로 올라갔겠냐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 간의 혈육을 갈라놓는 것보다 더 좋은 그 무엇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할머니는 믿지 않으셨다. 아니면 그렇게 생각해야 아버지가 다시 남으로 돌아오더라도 나라로부터 처벌을 안 받겠거니 하고 여겼다. 낙동강이 굽이쳐 흐르는 내 고향 물금은 설이 내릴 철만 되면 철새 중에서도 몸집이 큰 고니가 무리를 지어 내려와서 월동을 하지. 말 못하는 새떼들도 저 추운 북지에서 낙동강 찾아 그렇게 내려오는데 사람이 제 어미를 찾아 와 못 내려오노. 새를 어디 사람과 견줄 수 있어요. 새와 사람은 다르잖아요. 궁색한 변명을 주절거리는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답답해서 한마디를 보태었다. 새는 날개가 있으니 하늘을 가로질러 마음대로 날아다니지만 사람은 어디 그래요. 철조 망쳐서 휴전선으로 막아놓고 양쪽 군대가 총을 겨누고 지키니 어디 마음대로 왕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제 부모 만나러 내려가는데도 못 가게 막는 군대가 어디 있냐. 저들은 어디 부모 없이 생겨났나. 하던 할머니가 긴 한숨을 내쉬며 북쪽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렇게 오매불망 아들을 기다리는 할머니의 마음은 한결같았다. 할머니에게 그 자식은 금지옥엽으로 키운 외동아들이었다. 어느 한가로운 일요일 오전 쪽마루에다 무말랭이를 널고 있던 할머니에게 내가 물었다. 할머니, 여태 살아오실 동안 가장 기뻤던 시절은 언제였어요? 순간 할머니가 하던 동작을 멈추고 소매 사이에 넣어둔 담뱃갑을 꺼내 한 개비를 입에 물고 불을 당겼다. 마음이 심란할 때면 담배부터 피워무는 버릇이 있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별세한 후 외로움을 달래는 데는 심심초가 제일이란 주위의 권유로 담배를 배웠다고 했다. 그때가 어느 시절이었나?
생각에 잠긴 할머니가 눈을 깜박거렸다. 팔순을 넘긴 허리 굽은 꼬부장한 할머니 몸집이 마치 늙은 원숭이 같았다. 아침밥 급하게 먹여 벤 또 챙겨서 그 자식을 부모가 양쪽에서 끼고 역으로 종종 걸음칠 때였지. 아들이 마산에 있는 중학교에 입학해 진영에서 기차로 통학했거든. 아들과 함께 역으로 가려 장터 마당을 질러갈 때면 동네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아들을 두었다며 모두들 부러워들 했지. 그렇게 아침 통근열차에 아들을 태워보내고선 한숨 돌려 집에 와서야 우리 양주가 아침밥 먹었어. 마산서 저녁 통근열차가 올 때면 또 역으로 마중 나가 공부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양쪽에 끼고선 집으로 데려오고, 그때는 그 애가 무럭무럭 크는 재미로 사는 보람이 있었지. 동네 사람들도 공부 잘하는 똑똑한 아들을 둬서 언양댁이 자식복이 많다고 했고, 장차 아들 떡을 크게 보게 될 테니 팔자가 늘어졌다고 부러워들 했는데, 따지고 보니 아득한 세월 저쪽이구나. 할머니를 서울로 모셔와 함께 산 지 이태 뒤 나는 대구 출신 처녀를 맞아 결혼을 하자 미아리 쪽 아리랑 고개턱에 방 2개짜리를 전세로 얻어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방 한 칸은 할머니가 쓰게 되었다. 딸애가 태어나자 할머니가 그 애를 돌보는 재미에 낙을 붙였다. 아래 아우가 직장을 구해 대구에서 상경하고 6.25 전쟁이 난 그해 4월에 태어난 막내 아우가 아기 때 너무 굶주린 나머지 영양결핍증을 앓았는데 그게 원인이 되어 25세에 세상을 뜨자 어머니도 대구에서 손수 밥을 끓여 먹으며 홀로 살 이유가 없었다. 주위에서도 이제 맏며느리 해주는 더운 밥 먹고 수발 받으며 사시라고 상경을 권유했다. 그 즈음 나는 사흘마다 야근에 시달리며 애면글면 노력한 덕분으로 어렵사리 강북 수유리에 집 한 칸을 마련해 두고 있었다. 나도 서울에 올라가 큰애와 같이 살란다. 내 죽으면 제상 차려줄 큰애한테 살아생전에 붙어야지. 무슨 용 뺄 일 있다고 나 혼자서 여기에 독불장군으로 버티랴. 어머니의 말씀이었다. 어머니가 대구 살림을 정리하고 상경하여 장남인 나와 같이 살겠다고 하자 그 말을 들은 할머니가 바짝 긴장하기 시작했다. 범같이 무서운 며느리와 어떻게 한 지붕 밑에서 밥상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상경을 결정한 어머니에게 할머니가 세상을 떠날 동안까지 대구에서 좀 더 사시라고 주저앉힐 명분이 없었다. 번이 눈뜨고 있는 사람을 두고 세상 떠날 날만 학수고대 손꼽는 짓도 피부치로서는 못할 노릇이었다. 책과 허들의 물건을 쌓아두었던 문간채 골방을 할머니에게 내어주고 상경한 어머니를 건넌방에 모시기로 했다. 어머니가 대구 살림을 정리하여 서울로 올라와 장남인 나와 함께 살게 되자 고부가는 가능한 마주보고 같이 앉는 자리를 피했다. 아침밥도 어머니 아내가 겸상하여 먹고 나서 내가 출근한 뒤에야 할머니와 처가 밥상 앞에 앉았다. 어머니가 집안에 있을 때면 할머니는 골목길에 나 앉아 지나다니는 행인을 구경하며 담배질로 시간을 보내거나 집안에 있을 때는 며느리와 대면하지 않으려 골방문을 닫고 지냈다. 특히 시어미가 자식 잘못 길러 한 집안을 망쳐먹었다고 퍼붓는 어머니의 지청구를 듣기 싫어해 귀를 막다시피 하고 살았다. 할머니가 어머니와 한 지붕 아래 함께 살게 되자 그게 속병이 되었다. 원체 몸이 약한 분이라 센바람만 불어도 날아갈까 염려스러웠는데 식사량이 고양이 밥 먹듯 적은데도 그나마 제대로 소화를 해내지 못했다. 뜨듯 말듯 식사를 끝내면 배가 아프다며 큰 병으로 사다 놓은 활명수 한 모금을 들이켜곤 골방을 찾아들어
자리에 웅크려 누웠다. 할머니는 눈에 띄게 나날이 쇠약해갔다. 연세로도 이미 8순을 넘겨 어머니 말씀처럼 놓친 내가 무슨 낙을 더 보겠다고 저렇게 명줄이 긴지 모르겠다고 퍼붓는 잔소리까지 견뎌내야 했다. 늙은이라고 왜 낙이 없겠노? 하나 자식 살아서 돌아올 그날까지 살아야지. 그 자식도 살아생전에 어미가 보고 싶어 맨날 첫날 밤잠을 못 이룰 텐데 남북 통일될 그날이 올 때까지 내가 살아야 해. 나는 반드시 살아서 돌아온 그 자식 보고서야 눈 감을 테야. 할머니는 며느리 말에 맞대놓고 대꾸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들으라고 고시랑거렸다. 술에 가득 취해 들어온 어느 날 한밤중에 소변이 마려워 잠에서 깨어 화장실로 가려 거실로 나오니 할머니가 달빛 흐린 어두컴컴한 바깥을 내다보며 오독하니 앉아 있었다. 할머니가 태우는 담배 연기가 시로라기처럼 피어올랐다. 왜 주무시지 않고 나 앉았어요? 잠을 이룰 수 없어 그렇다. 또 아버지 생각하셨군요. 그런데 말이다. 우리 식구가 고향 땅 떠나 객지살이 하는데 동일이 되더라도 네 애비가 우리 식구 못 찾을 것 아닌가. 진영의 예전 우리 집에 가봐야 우리 식구가 살지 않고 네 고모네도 마산으로 이사를 나가버렸으니까. 읍사무소에 들러 예전 우리 집 집안으로 호적을 떼어보면 내 애들 호적에 올리느라 우리 가족이 어디로 이사가서 살고 있는지 다 나와 있어요. 읍사무소가 빈틈없이 그런 관리를 잘하는지 모르겠다. 야심한데 감기 들리십니다. 어서 들어가 주무셔요. 내일 일찍 출근하자면 너나 잠도 자더라. 할머니는 아버지와의 지난 시절 추억을 반추하며 또 밤을 밝히실 모양이었다. 할머니는 어머니와 합가한 뒤 이태를 더 살다 별세하였다. 만약 어머니 상경이 좀 더 늦춰졌다면 그만한 시간을 벌었을 텐데 며느리와 한 지붕 아래 사는 부담이 속병이 되어 명을 재촉한 꼴이었다. 배가 살살 아프다던 할머니가 아침밥도 마다한 채 골방에 웅크려 눕는 걸 보고 나는 회사로 출근했다. 점심때쯤 할머니 증세가 아무래도 이상하니 당신이 집에 들어오라는 처의 전화가 회사로 와서 내가 조퇴를 하곤 급히 귀가했다. 할머니는 마른 새우처럼 웅크려 누운 채 골골 앓고 있었다. 내기척에 할머니가 감고 있던 눈을 힘없이 떠서 나를 올려다보았다. 활명수로는 안 될 것 같으다. 모집 목숨 인자 다 아는 모양인데 너 애비는 애미 찾아 여태 돌아올 줄 모르는구나. 나는 가슴이 멍멍하여 할 말이 없었다. 야야, 마지막으로 동네 의원이나 한번 불러다오. 할머니의 말에 내가 언덕길을 허겁지겁 내려가 내과 병원을 찾아 의사의 왕진을 청했다. 의원이 마침 환자를 보고 있었기에 집 위치를 설명해주고 왕진을 부탁하곤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새 할머니는 가느다란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의사가 오기 전에 할머니의 숨길이 멈추었다. 병고로 여러 날을 고생하지 않은 깨끗한 죽음으로 향년 86세였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절을 살아낸 이야기, 그 안에서 대찬 며느리를 불편해하던 나이든 시어머니의 서글픈 심정이 마음 아프게 다가옵니다.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